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심층 탐구 시간입니다. 주제는 인공생명체와 인공생명체의 진화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목입니다. 예,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딱 만 30년 전인데요. 영화 주라기 공원 1993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쪽에 명대사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가지가 있다면 생명은 갇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생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게 오늘 다룰 심층 탐구 주제의 인공생명체의 진화와 또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난주 과학뉴스 시간에도 짧게 좀 다뤘습니다. 근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주에 여쭤봤던 질문 한두 가지 드리고 좀 관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생명체라는 게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든 생명체를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그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DNA 같은 것들이 기존에 없던 것들을 조합하고 해서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유전자들은 다 있어요. 이미 예. 유전자들은 다 있는데 그 유전자가 있다고 그 생명체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생명체를 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 이한기 기자가 내일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그 권한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 이한기 기자가 그냥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1번은 바퀴가 달린 돼지. 2번은 날개가 달린 돼지예요. 예.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돼지를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바퀴가 달린 돼지를 만들겠습니까? 날개가 있는 돼지를 만들겠습니까? 날개 달린 돼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날개 달렸다고 그냥 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날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날개 있다 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못 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못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날개가 달린 돼지는 어떻게든지 가능할 방법이 있는데 예. 바퀴가 있는 돼지는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왜냐면 자연계에 바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날개는 자연계에 막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어딘가는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예. 바퀴는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장치가 있는 생명체를 만드는 건 아닌 거고 이미 존재하는 유전자들을 새롭게 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인공 생명체인 거죠. 그러니까 뭐 카메라 달린 뭐 송아지 이런 거 못 만든다는 이런 건 안 거죠? 되는 거죠. 컴퓨터 송아지는 아니지만 뭐 얼룩 송아지를 만들 수 있겠죠.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제양 돌리 이것도 큰 의미에선 인공생명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예. 현재한테 생긴 건데 사실 복제양 돌리는 그 인공 생명체라기에는 되게 부족해. 왜냐면 그 복제양 돌리랑 똑같이 생긴 어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미가 3명 있어요. 유전자 어미, 자궁 어미, 난자 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어미를 그러니까 어떤 세세포에서 유전자를 끄집어내서 예. 전혀 다르게 생긴 양의 난자에다 넣어서 예. 또 전혀 다르게 생긴 양의 자궁에 넣어서 생기게 냈죠. 예. 그래야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되게 엄마하고 완전 자기를 낳은 엄마하고 완전 다르게 생긴 양이 태어났으니까. 예.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었지만 어차피 우리는 다른 장치를 사용해서 자궁과 난자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 똑같은 어미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생명체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공 생명체, 존재하지 않은 생명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주제가 이제 네이처지에 실렸는데 미국 인디애나대 제이 레논 교수 연구진이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공생명체도 진화한다.
그래서 인공 합성 박테리아를 갖고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그러면 이전에 인공 생명체가 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없었나요? 그 연구 틈이 없었죠.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공 생명체를 좀 더 개념을 좀 잘 잡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를 한 심어요. 예, 참나무 도토리 심었어요. 그 나무가 자라죠. 예,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이제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 뭘 짓냐면 집을 지어요. 그렇죠? 근데 유전공학은 뭐냐면 그 도토리 유전자를 조작해요. 아, 도토리 유전자를 조작해서 참나무가 자라는데 예, 이 나무가 이제 아주 좋은 나무를 예, 아주 결이 좋은 떡갈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근데 그 만들어지면 그 나무를 베서 집을 짓겠죠. 그렇죠. 이게 유전공학이에요. 그런데 합성 생물학은 뭐냐면 도토리 유전자를 어떻게 뭐 만들었어. 예, 다시 프로그래밍했어요. 그래서 심었어요. 예. 심었더니 여기서 아예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목하고 톱질하고 건축을 하는 기존의 건축 방식의 수그름이 사라지고 전혀 새롭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 합성 생물학이 훨씬 매력적이네요. 매력적일 수 있죠. 아니 그 생물학이 전공이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유전공학이 기존의 생명체의 일부를 변형시키는 기술이라면 예. 합성 생물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재편성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이냐 완전히 부시고 뭐 재건축을 하는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없는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요. 아 그렇죠. 여기에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IT 세계에 스티브 잡스가 있다. 예, 스티브 잡스는 별난 사람이고 천재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현대 생물학계에는 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레이드 벤트, 크레이그 벤터. 벤터. 예. 그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아, 휴먼 게놈 프로젝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유전체를 완전히 분석해서 아마 인간 유전자가 10만 개쯤 될 거야. 그럼 유전체를 완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유전병 같은 거 다 고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예요. DNA 지도. 그렇죠. DNA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생각과 많이 달랐죠. 일단 10만 개쯤 될 줄 알았더니 2만 5천 개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왜 다른 동물들보다 적어? 자존심 막 상했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중요한 건 맞는 게 아니었어. 근데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1990년에 시작해서 올해 2005년에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 16년을 잡은 건데 예. 이때 제임스 왓슨, 예. 왓슨과 크릭 예. DNA 구조 밝힌 사람이 있잖아요. 예. 제임스 왓슨이 이 연구자의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거기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합니다. 예. 크레이그 벤터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막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연구팀을 그만두더니 예. 혼자 나가서 스텔레라 제노믹스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민간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렇죠. 민간에서 차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뭐 어떤 한 회사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이 사람은 뭐냐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 휴먼 게노 프로젝트 연구팀도 훨씬 더 빨리 해독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자기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가 핸들링을 하면 좀 더 뭐 빨리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먼저 해가지고 이 뒤에 유전체에 특허를 내겠다. 아, 상업적인 그쵸. 게 이제 좀 깔려 있었네요. 특허를 내 가지고 누가 난치병 치료할 때마다 이 자료를 필요하니까 내 특허를 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 당시 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휴먼 게노 프로젝트가 너무 자기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싶었던 거군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야 이거 특허 정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휴먼 게노 프로젝트 팀은 또 바빠진 거죠. 그렇죠. 혹시 벤트가 작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딱 해야지 전 세계가 공경이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막 하다가 결국에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 팀과 벤터가 협력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5년 빨리 2000년에 완성을 해요. 음. 그러니까 벌써 휴먼 게놈 프로젝트 끝난 지가 13년이 됐잖아요. 예, 예. 하지만 여전히 난치병 치료는 여전히 난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자 지도가 다 있으면 우리는 유전자 치료 이미 유전병 끝난 거야 생각했는데 예.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벤터가 이미 이걸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일단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또 실력이 있다는 걸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이 투자도 하고요. 그때 이 벤터가 다른 방향으로 2000년에 휴먼 게노트 프로젝트가 완성됐잖아요. 예, 예. 다른 방향으로 간 게 바로 합성 생물학이에요. 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토리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도토리 유전자를 딱 그 변형해서 심었더니 그 튼튼한 나무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집이 집을 나왔다는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비유하셨던 자, 이 합성 생물학. 큰 꿈을 꾸는 건데 희귀한 과학자니까 단계를 거칩니다. 2003년에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어요. 예. 바이러스는 뭐냐 생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죽지가 않아요. 아, 예, 예. 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영위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자기 번식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혼자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껍데기 단백질과 유전체밖에 없어요. 유전자밖에. 아. 그 어디 가야 돼? 꼭 다른 생명체에 들어가서 기생해야 거기서 살 수가 있는 거기서 자기 유전자와 단백질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생존 못하고 기생해야만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인공 바이러스는 간단해요. 껍데기와 유전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생명체는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 공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 그렇죠. 힘든 거야. 예. 너무 힘드니까 제일 처음에 인공 바이러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거 2003년에 했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에 인공 생명체를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예. 벌써 13년 전이에요. 물론 개구리, 딱정벌레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박테리아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가장 단순한 핵막도 없고 최대한 단순한 생명체가 진화할 때 박테리아부터 시작했으니까. 근데 미코플라스마 게니탈리움이라고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미코플라스마라고 하죠. 미코플라스마의 유전자를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합성한 DNA를 넣어서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 유전자가 580개가 있는 박테리아를 만든 거예요. 아까 사람이 25,000개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580개면 결코 이제 많은 생명체가 아니죠. 최소한만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딴 데서 뭐 박테리아 유전자 조각을 레오국 조각 맞춰서 그 DNA를 효모 안에 넣어요. 효모 안에서 박테리아 DNA가 뭐 효모 DNA 합쳐진 다음에 효모는 자기 것만 아니라 박테리아 DNA들도 만들겠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근데 합성 생물학의 목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생명체를 효율적인 단백질 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다가가기 위한 거죠. 그 생명체를 효율적인 단백질 공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유전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실험한 게 그거죠. 이게 유전자가 있었는데 그 유전자 반 정도를 없애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합성 생물학으로 만든 박테리아, 합성 박테리아의 유전자 반을 없애버리고 예. 이걸 2,000세대 키웠단 말이에요. 예. 2만 세대쯤 된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제거하고 배양을 키웠다는 거죠.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얘가 계속 거기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가고.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끊임없이 엄청나게 많은 그 돌연변이 일으키면서 자기가 진화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실험의 목표는 뭐냐면 그럼 합성 생물학을 했을 때 가장 최소한으로 이 생명을 유지할 때 필요한 유전자가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단백질 공장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단백질 공장이 뭐가 없어서 갑자기 뭐 전기가 없다든지 하수가 없다든지 작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과정들을 해 나가는 거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일일이 찾을 때 너무나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해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진화해서 만들어내니까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공통적인 거는 반드시 있으면 되겠다 정도로 할 수 되는 거죠. 모든 게 필요한 거 1번부터 100번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뭐 500개 안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10개가 필요하다면 100개 안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체를 효율적인 단백질을 공장으로 사용한 것 이게 이제는 21세기 들어서 가장 주목하는 기술 트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 수준이 기존 생물체의 구조나 기능을 바꾸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1위가 하는 그러니까 합성 효모 염색체가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의 설계며 합성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 것들이죠. 근데 효율적인 그 단백질 공장이란 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더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 암 치료 같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바이오 연료 같은 우리가 식량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석탄과 석유는 계속 못 쓸 것 같아.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를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에만 반응하는 대장균이나 항암 물질이 함유된 맥주 발효 효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 우리 맥주 만드시 효모가 쫙 있는데 예. 거기서 만약에 항암 물질이 막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유전 공학을 통해서 만들 수 있지만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합성 생물학은 바이오 의학뿐만 아니라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왜 화이트 바이오라 그러거든요. 예. 또 농업 분야의 생명 공학 기술은 또 그린 바이오라 그러는데 이런 데 많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연료 쪽에도 이 연구 결과가 제대로 성과를 낸다라면 그 미래 그 친환경적인 연료나 이런 쪽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공적인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DNA 염기 서열을 알아야 되고 예. 유전자 합성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체 시스템을 디지털 형태로 이제 모델링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세포 안에 D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한 다음에 세포에 삽입해서 인공 생명체를 개조하자는 거죠. 있는 생명체의 효율을 훨씬 높여서 예. 이거에 엄청나게 넣어주면 엄청나게 많은 효율이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성 생물학의 하나의 그 실용적인 목표인 거고 또 하나가 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다가가기 위한데도 아주 진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기초과학과 관련된 그런 거죠. 이렇게 거죠. 기초과학이라고 해도 이렇게 근본적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예. 뭐든 이 우주는 왜 있는가, 이 우주로 이렇게 과학자들에게 호기심이 거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기억하시죠? 노벨상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그래서 우리 엄마는 파인만 씨가 농담꾼인 줄 알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물리학자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파인만이죠. 나는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물을 만들지 못한다면 예. 우리는 생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실존주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실존주의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을 합성할 수 있어야지만 생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없던 원자도 원래 자연에 94개밖에 없는데 우리 118개 만들어냈어요. 예. 이거 뭐냐? 우리는 원자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의 근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을 합성할 수 있어야지만 생물을 이해하는 거다. 이 얘기 뭐냐? 합성 생물학 연구는 바로 뭐냐면 생명의 본질에 다가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인위적으로 만든 박테리아가 자연 상태의 것보다 이제 돌연변이가 많았다. 예. 그리고 이제 진화의 속도도 빠르다는 이제 연구 결과인데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말할 건 잘 몰라요. 뭐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실험을 조금만 이제 정리해 보면 연구팀이 박테리아를 300일 동안 배양했습니다. 예. 이건 2,000세대인 거예요. 박테리아 20분에 한 마리 늘어나니까 사람으로 치면 예. 약 4만 년 동안 진화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4만 년 동안 진화한 거를 300일 동안 박테리아를 배양한 게 인간의 시간으로 한 4만 년 동안 진화한 거와 같은 효과라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은 게 5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2,000세대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니까 500세대예요. 긴 것 같지만. 근데 2,000세대니까 옛날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온 거죠.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압축적으로 보면서 생명의 근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합성 박테리아가 자연 상태의 박테리아보다 돌연변이가 많았고 진화 속도도 39%나 빨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크레이그 벤터 박사가 시작한 인공생명체 연구가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데 그치 않고 분열 증식하고 이번에 진화까지 유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합성 생물학은 우리가 압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 인공 생명체 연구가 생존, 분열, 증식까지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됐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진화까지 어쨌든 이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아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존 분열 증식까지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예. 생존까지밖에 못했어요. 아, 생존까지 했는데 이제는 분열 증식. 분열 증식 물론 생존이면 분열 증식 했지만 예. 분열 증식을 통해서 이제 진화까지. 그러니까 이한기 기자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생존하는데 분열 증식 생존이니까 생존인데 그친 게 아니라 진화까지 유도했던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아까도 약간 설명을 해주셨지만 합성 생물학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뭐 화이트 뭐라 그러셨죠? 치료제나 바이오 연료 예. 쪽에 유용 물질을
굉장히 좀 좀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거죠. 화이트 바이오, 그린 바이오의 이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냥 전혀 다른 차원의 예. 그 생물학을 열게 될 거예요. 음. 지금까지는 이제 몇 개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있는 걸 연구하는 건데 이제 창조의 단계까지 생명 창조의 단계까지 일어선 거죠. 당연히 이럴 때 보면 뭐 어떤 일이 생겨요? 종교인이나 또 이런 분들이 야 우리가 너무나 인간들이 무슨 프로메테우스처럼 뭔가 또 더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항상 이런 연구 결과에 이제 뒤따라오는 게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 관한 좀 뭐 문제 제기랄지 고민이랄지 이런 게 같이 이제 좀 딸려오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그런 좀 논란이나 뭐 걱정이나 우려는 없나요? 아닙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은 이런 문제에서 윤리적인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합성 생물학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도 꽤 있고요. 예. 또 나름대로 안정성에서 불안한 요소들도 있어요. 왜 처음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만들어내는 합성 생물이 혹시 기존의 자연적인 생태계를 도태시키지 않을까? 예.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현상이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걱정을 충분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영일 리는 없잖아요. 예. 예? 저기 이제 오염수가 뭐 여러 가지 영일 리는 없대요. 이렇게. 그렇죠. 뭐 과학자가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과학자를 믿지도 않지만 예. 어쨌든 그런 문제에서 당연히 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유전자 조작을 하거나 복제하는 기술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정말 걱정 많이 했죠. 예.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그 시험관 아기, 예. 시험관 아기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까? 이 신에게 그렇죠. 도전한 일이다. 혹시 시험관 아기가 이상한 뭐 괴물 같은 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왜 갑자기 그 많은 쌍둥이들이 왜 생겼을까요? 대부분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험관 아기는 뭐 카톨릭 병원에서도 당연히 시술을 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세상에서는 불안한 게 당연히 불안하기 마련인 거고요. 예. 지금의 합성 생물학이 안고 있는 문제도 비슷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전자 조작이나 복제 기술이 상업적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우려했던 문제들은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예. 이걸 보면 아무래도 혹시 어쩌면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반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걱정하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 요소가 이제 해소되지 않거든요. 또 악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어야 나름대로 좀 더 신중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단계나 이제 제어 장치나 이런 걸 둬서 엉뚱한 쪽으로 나쁘게 쓰이지 않도록 컨트롤하면서 발전 속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사람을 믿지 못해요. 예. 의도적으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생물체를 만들어 방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물 테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합성 생물학 연구에는 반드시 생물 윤리에 대한 어떤 책임적인 교육 아니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기업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부의 도움을 받는 큰 연구소가 아니라 사기업에서 이런 게 됐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자랄 때부터 윤리 교육도 뿐만 아니라 예. 뭐 어떤 사회적인 통제 수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인공 생명체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그리고 훨씬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심층 탐구 시간에 좀 다뤄봤고요. 그러니까 인공 생명체 해가지고 무슨 벌레나 무슨 새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닌 거고요. 예. 그러니까 박테리아, 효모, 미생물 수준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그렇지 이제 발전하게 되면 미생물 단계를 더 넘어서서 더 고등한 쪽의 인공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꿈도 안 꾸고 있고요. 박테리아, 미생물 뭐 요 정도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어차피 공장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
가지고 괜찮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박테리아는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걸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되면 이제 인간한테 유용한 치료제나 바이오 연료 뭐 이런 쪽에 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부분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애완용 무슨 동물을 키우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쪽과는 이제 다른 영역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과학책 소개 두 권인데 그 지난주에는 이제 그 돌고래 관련해서 그 같은 그 주제 두 권을 다뤘는데 오늘 과학책 소개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유시민 그 작가의 책과 판타스틱 과학책장이라는 이제 그 책 네 명의 공저자 이정모 관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다룰 건데 우선 먼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돌베개 이게 발간일은 6월 23일이니까 뭐 한 달이 채 안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이네요. 네. 발간이 6월 23일인데 네. 유시민 선생님이 나한테 보내면서 사인하는 6월 20일이네요. 21일이네요. 아, 제가 출판 교육국장을 해봐서 하는데 그렇게 좀그 미리 내보내죠. 뒤쪽으로. 네. 그러니까 23일인데 책은 21일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근데 저한테 왜 보내주신지 모르겠는데 예. 한번 그 알릴레오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 지구를 살린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아주 잘 팔리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저는 많은 환경을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읽다가 헷갈리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결국 우리 일단 채식도 필요 없어. 육식해도 돼. 기후 문제 같은 거 없으니까 석탄 석유 막 팡팡 떼도 돼를 갖다가 너무나 재밌고 아주 실증을 들어서 설명한 책이죠. 선생님들에게 헷갈려 하셔가지고 예. 유시민 선생님 같이 읽어 나갔는데 저는 사실 그 알릴레오 프로를 본 적도 없고 그냥 한번 나갔어요. 조천호 박사님이랑 같이 나갔는데 깜짝 놀란 게 거기에 또 여성 변호사님 제가 이 성함을 기억 못해서 죄송한데 두 분이서 책을 정말 촘촘히 읽어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는 걸 보고서 이분들이 워낙 똑똑한 분인지는 알았지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겠다 뭐 유시민 선생님 책을 소개할 거니까 집사람이 유시민 작가 거는 어차피 잘 팔 건데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무지 나가서 설명하냐 거기 잘 소개 안 된 책을 해야지 그러는데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라 생각했어요. 뭐냐면 아니 그 읽어 보셨죠? 예. 아니 그러니까 완독한 입장에서 어떤 느낌 다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들든가 유시민이랑 솔직히 저는 과학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거든요. 예. 뭐 유시민 씨가 역사책도 썼잖아요. 예. 뭘 못하시겠어요. 예. 뭐 이렇게 경제학책만 안 쓰고 딴 거 다 쓰고 계시네. 전공 빼놓고 딴 거 막 하시는데 과학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과학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문성에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뭐 문과 남자 책 보기도 나오잖아요. 예. 쫙 보면서 정말 책을 잘 읽는 사람. 요즘에 정말 책을 잘 읽고 똑똑하고 책도 잘 쓰시는 분들이 과학책을 읽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제가 좀 보게 된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문과라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문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수학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경제학과 수업을 한 1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경제학과 인력 수업 제가 생각할 때 경제학은 뭐 정치 경제학이었는데 예. 막스경 정책 이런 생각하는데 경제학과 수학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딱 보기에 이과생이 보기에는 약간 좀 그닥게 이렇게 힘들어할 없는데 저 친구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경향이에요, 경향.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이 있어 이 수학을 즐겁게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 서울대 간 사람들이 수학 성적이 나쁘겠어요? 수학성 좋을 거예요. 하지만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왜? 열심히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열심히 해서 풀이법을 다 유형별로 외워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노력을 해서 갔지만 영원히 수학이 재미가 없었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진 수학이 어려운 분들도 충분히 과학을 이렇게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누가 읽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일단 과학자들이 좀 읽어야겠다. 과학자들이 잘난 척하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잘난 척하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과학책을 읽을 때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편하게 쓸지를 고민을 좀 하면서 쓰자.
예.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분들도 그 과학과 좀 멀었던 분인데 이제 과학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때 너무나 그 읽을 때마다 이제 좌절에 빠지시는 거예요. 예. 좌절에 빠지시 역시 나는 역시 과학이 아닌가벼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예. 아니 심지어 유시민 작가도 예. 이렇게 힘들어한다. 예.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야, 유시민 작가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 정도 뭐 이거 좀 괜찮지 않아? 난 되게 좀 그 약간 위안을 받으면서 예.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뇌과학 나옵니다. 이 예. 제일 중요한 건 서문이에요. 이 책에서. 과학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근데 과학을 공부하고서야 내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속에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인문학은 과학으로 정확해지고 과학은 인문학으로 깊어진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에서 서문도 되게 좋았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일장의 거만한 바보 이야기를 하면서 거만한 바보 이야기가 뭐냐면 학제적 토론회에 갔더니 예.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거기서 역사학자, 사회학자, 법률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상대방 얘기들을 잘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주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제가 정의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막 한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기도 우리 저번에 있던 파인만이 얘기 나와서 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제가 교육에서의 평등의 윤리라는 주제였대요. 예. 그러니까 파인만이 교육에서 평등의 윤리가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한번 데피니션을 해보자, 이 정의를 해보자 했는데 서로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믿는 거만한 바보였다. 이게 좀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과에 대한 반성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문과적 반성문을 하면서 또 이런 얘기 돼요. 수학의 재능이 있어서 과학과 수월하게 친해진 사람은 운명적 문과의 슬픔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예. 다들 똑똑한데 운명적으로 수학과 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예. 이게 문과들인데 우리가 슬픔을 모르잖아. 예. 그래서 나는 인간의 언어로 과학을 가르쳐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은인으로 여준다. 오. 이분이 그러니까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최재천 교수, 김상욱 교수, 정재승 교수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없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좀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이제 책 소개만 봤는데 책 순서가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순으로 구성돼 있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특별하게 뇌과학을 한 다음에 생물하고 넘어가고 화학을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일단 관심사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제 제일 뒤에는 수학이 있어요. 왜 마지막에 수학이었었고 그 사모님이 수학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내는데도 이제 그 사모님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면서 이 책 좋은 게 각주가 밑에 페이지에 각주가 있는데요. 예. 자기가 한 말을 어디서 인용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 예. 이분이 평생 과학책을 읽은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큐레이션이 정말 좋아요. 아.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책을 착착착착 찾아가지고 이게 읽었지? 그래서 읽으면서 그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선생님은 수학만 없으면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과 남자의 매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된다. 예. 그래가지고 또 같이 또 이 책을 판타지 과학 책장을 한 이유도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예. 판타스틱 과학책장 이거는 이제 2015년에 좀 나왔고요. 오래되긴 했습니다. 저자가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정모 관장님 있고 이명현, 이하는, 조진호. 근데 그 소개 전에 네 명의 필자들 이거 뭐 관장님은 당연히 이제 아시고 그 세 분 이명현 선생님은 또 선생님 뭐 또 많이 유명한 아는데 천문학자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좀 한번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 간단히 이명현 좀 선생님은 뭐 그 유명한 갈다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천문학자로서 천문학자죠. 요즘은 뭐죠? 그 유퀴즈 온더 블락인가? 예. 유퀴즈 온더 뭐죠? 관장님이랑 저거 그 놀면 뭐하니? 네, 거기에 유퀴즈 온더 유퀴즈 거기에 나오시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관장님이랑 저랑 동갑 동갑이어서 요즘 계획 예. 그 이권호 선생 셋이서 같이 환갑
전국 순회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원 선생님은 정말로 뛰어난 번역가시죠. 아. 행정고시에 붙으셨지만 예. 그러나 번역자로 사시면서 그러니까 외국 생명체가 있으면 우리말이 없잖아요. 예. 이름도 지어주세요. 오. 근데 이름을 정말 잘 지어요. 가장 뛰어난 과학 번역가면서 하시는 분이고 조진호 선생님은 그 만화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민족사관교 생물 선생님 하시면서 만화가 해가지고 뭐 그래비티, 익스프레스 무슨 뭐 여러 가지 아주 뛰어난 과학 만화책을 쓰시는 분인데 이 넷이서 그 과학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는 고수들의 판타스틱 과학 책장이란 건데 뭐냐면 사람 많은 분들이 이제 과학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근데 어저께도 저는 그 국어 교사들을 만나서 저는 온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처음 읽은 책이 뭐냐면 종의 기원이에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책이.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거 책을 끝까지 읽어냈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감탄을 하지만 그 150 1859년에 나 1900 벌써 수십 100년도 더 지난 책이에요. 110몇 년 된 책인데 115년 된 책을 지금 왜 그걸 읽냐. 그것도 많은 분들이 과학책 읽는데 뭐 있습니까? 코스모스 이기적인 유전자 읽어요. 막 읽다가 무슨 생각하냐면 역시 나는 과학계 안 맞나 봐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러지 말고 과학책을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자라고 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분들도요. 애가 중학생만 돼도요. 시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꼬마들에게 물어봐요. 야, DNA가 어떻게 생겼냐? 아니, 아유 관장님 그걸 질문하세요. DNA 이중 나선 구조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1980년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요즘 꼬마 애들은 블랙홀을 알고 있지만 전 대학원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과학은 너무나 지식으로 쫓아가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데 우리 과학 고전이란 거 있잖아요. 이거 읽어야겠다 먹으면 읽다가 힘들어요. 읽지 못합니다. 나는 칸트도 읽어낸 분이야. 이거 유시민 작가도 그래. 내가 자기 칸트 읽었다고. 내가 칸트도 읽어낸 사람이야. 근데 과학책을 읽으면 과학책에서 가장 유명한 그 어려운 책도 내가 읽어야지 했는데요. 못 읽으세요. 읽다 보면 좌절하십니다. 아까 그 관장님이 얼핏 얘기하셔서 제가 떠오른 게 그 자료 찾다 보니까 관장님 종의 기원 완독한 게 23년 걸렸다며. 맞아요. 전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과학책이 종의 기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책이 막 그런 거예요. 이 책의 작가들 어떻게 썼냐면, 자, 내가 종의 기원을 읽어야 되냐?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과학책을 그러면 찰스는 종의 기원을 꽂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재미없냐면 구약성서의 레위기나 민수기만큼이나 재미가 없다 말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가장 재미없는 책을 이 책을 읽어야 돼?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책을 요약도 해줬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읽을까? 그러니까 평전을 먼저 읽자. 다짜고짜 종의 기원을 들어가지 말고 이 작들 다짜고짜 종의 기원을 읽지 말고 다임 평전이나 찰스 다임 평전 읽자. 소저에 뭐 뿌리와 이빨이 나온 다임 평전. 아니면 김영사 찰스 다임 평전 이런 거 사람을 이해하자. 제일 중요한 게 과학자 사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저자부터 이해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파인만의 뭐 양자역학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파인만이 농담 잘하시는 원천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보다 아인슈타인을 있는 먼저 거예요. 좀 이해하자는 거죠. 사람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찰스 다윈의 나의 삶은 서서 진화했다라는 자손들도 있고 찰스 다윈 뭐 그래픽 평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이해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하자면 비그로 항해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그로 항해 재밌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비그로 2, 3이 어떻게 진화론에 접근하게 된 줄 알아요. 찰스 다윈의 비그로 항해기를 읽으시고 그다음에 훔볼트의 대륙이라 가지고 왜 이 사람이 왜 비그로의 여행을 해야 됐지? 도대체 진화하고 탐험과 어떤 상관이 있어? 그래서 뭐 훔볼트의 대륙이나 뭐 진화론 산책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걸 또 읽고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제 종의 기원의 해설서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픽 종의 기원 이런 책을 읽고 또 글로 된 책을 좀 보고 싶다. 이거 막 그림으로 만화로 돼 있고 그래픽 노블이라면 요즘은 은퇴하셨는데 중학교 선생님 윤서영 선생님이 쓴 뭐 윤성이 풀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는 거예요. 윤성 선생님은요 다윗보다 종의 기원 더 잘 쓰셨어요. 지난주에도 그 해설서 얘기했잖아요. 그 갈릴레오 맞습니다. 해설서, 대화 해설서. 그 시리즈. 오철우 기자인가요? 그 오철우 작가가 훨씬
잘 아주 썼어요. 그 이해하기 쉽게 썼다고. 예.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다음 이후에는 어떤 진화 이론이 있을까? 우리 종양경은 진화 이론을 알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대 교수가 쓴 다윈의 시타 이런 책이 있어요. 아. 정말 재밌어요. 새로 여러 가지 진화 이론가들이 마치 다 동시에 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이미 돌아가신 줄 아는데 마치 토론하는 것처럼 정말 재밌게 그렸습니다. 이 정도 다 그려놨으면 더 이상 종의 기원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4명의 저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장님은 관장님 스타일대로 과학책을 읽는 방법이나 이제 책을 소개를 했고, 다른 분들은 또 자기 컬러대로 또 과학책의 독서법들을 얘기해 주신 책인가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주로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고 예. 이명현 선생님은 우주의 신비와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 책을 이렇게 쭉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이한원 선생님은 일상에서 과학 회복학에서 이중나선, 통섭 약간 어려운 책들을 설명해주고 이 책을 읽으려면 어떤 책부터 읽는 게 좋을까인지. 그다음 조진호는 선생님은 호모사피의 즐거움에서 그러니까 뭐 이기적 유전자, 생명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이 뭐 특이점이었는데 미래 얘기도 하면서 이 책을 다짜고짜 들러 쓰지 말고 어렵다. 책이 어려우니까 과학 평상시 안 읽다가 이 책 읽으면 힘드니까 이 책에 각 접근할 때까지의 지도책이에요.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책을 내가 고른 이유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수학을 잘했든 못했든 성적은 좋고서 나쁘든 잘했든 못했든 내가 수학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과학과 어떤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 판타스틱 과학 직장은 내가 접근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어떤 책 순서들을 읽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생각 독자는 편집자였어요. 출판사.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 출판사 몇 개 안 되는데 많은 출판사들이 과학책을 내려고 그래요. 근데 편집자들은 정말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책을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책을 그 주제로 어떻게 접근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분의 안내서를 썼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에도 안내서가 되는 거죠. 물론 책은 몇 년 동안의 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그 전에 다 있으니까 또 이 찾아보면 아 길은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학 독서의 그 멘토링이기도 하고 이제 독서법에 대한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관장님이랑 이 과학책 소개할 때마다 저거 기쁜 마음으로 또 사이 되겠구나, 장바구니에 담아둬야겠구나 하는 그러셔야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의 책 읽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책에다가 자기 생각을 다 버무리세요. 특히 사회 문제들, 경제 문제들 주어 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과학책의 어떤 지식을 자기 전공에 반영해서 보시더라고요. 제가 2000년 초반에 정치부 기자 활동을 한 4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노무현 후보 인터뷰도 많이 했었고, 그때 그 칼럼니스트 유시민 씨부터 이제 그 개혁당에 이제 그 들어간 활동을 한 유시민, 정치 쪽에 입문한 유시민 씨까지 다 그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여지까지 수많은 그 인터뷰를 해서 만났던 인터뷰 중에 말을 제가 질문지를 미리 안 드렸어요. 그냥 질문을 해놓고 녹취를 풀었는데 그대로 녹취를 푸니까 그대로 그게 문장이 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유시민 인터뷰였어요. 과학계에서는 그런 분이 김상욱 선생님입니다. 그 대단하더라고요. 네, 완벽한 문장을 말씀하시죠. 대부분이 이제 인터뷰하다 보면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다 문장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녹취를 풀어놓으면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시민 작가는, 정치인 유시민은 그대로 풀면 그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이과 쪽에서는 김상욱 선생님이에요. 교수님. 네, 김상욱 양자물리학 김상욱 선생님이 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길게 하면서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지? 너도 그거 안 되거든요. 하다 보면 앞에 얘기랑 뒤에 딴 얘기 하게 되는데 딱 문장 하나하나 문단 하나를 다 완벽한 해 나가시더라고요. 재밌는 거는 또 역사학자 한홍구 선생은 녹음기로 이렇게 녹음을 하고 그걸 풀어서 책으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얄미워요.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과학책 두 번째 거 판타스틱 과학책장은 출판사 서평이 재밌어서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출판사 서평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코스모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냄비 받침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 책장에 문학과 인문학 책만 있으신 분, 고등학교 과학교과서 이후 과학책을 한 권도 안 읽은 분, 이런 분들에게 권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 갖고 한번 그 과학책에 과학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 좀 책이 흥미로워서 그 과학책 소개 시간을 좀 더 늘렸습니다. 장마와 더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탈하시길 그리고 간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